마이크로 M&A라는 그 워딩을 많이 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3년 9개월 만에 91년생이 창업을 해서 도쿄 증시에 상장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변호사 류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모멘텀 메이커라는 회사의 최혜원 대표님을 모시고 마이크로 M&A라고 하는 다소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멘텀 메이커는 어떤 회사인가요? 모멘텀 메이커는 회사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좀 꿈과 그다음에 그 기업의 근육을 키워주는 것들을 위주로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대표님들 만나다가 그러다가 커뮤니티도 하게 되고 지금은 주요하게는 회사 크는 방법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케팅이나 채용이라든지 특정한 기업 내부의 일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많이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회사가 크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신기한 게 이놀가닉하게 저희가 흔히 M&A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외부에서 수혈받았을 때 또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지금 사업 모델은 이 뒷단에 있는 그 전략적으로 새로운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회사를 이제 매각함으로써 회사의 새로운 모멘텀들을 찾아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이 책의 저자시기도 하시고 글로벌 진출 쪽에 많은 컨설팅과 경험들을 하셨는데 이제 성장하는 또 다른 방법, 이놀게닉한 방법으로 M&A 방법을 좀 택한 이유? 어떤 그런 사례? 외국의 사례 이런 게 있나요? 우선은 외국에는 사례가 굉장히 좀 많고요. 대표적인 사례,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랑 또 인구 구조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여러 형태들이 좀 비슷한 유사성을 갖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중소형 M&A,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500억이나 1000억이 넘어가는 P들이 주로 다루시는 레벨의 M&A가 아니라 뭐 500억 이하, 정말 작게는 100억 이하, 정말 더 작게는 50억 이하의 이제 거래 금액으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마이크로 M&A라는 그 워딩을 많이 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3년 9개월 만에 91년생이 창업을 해서 도쿄 증시에 상장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M&A를 통해서 91년생이 4년도 안 된 시점에서 상장을 했다. 그럼 기존의 상장사들이 있었나요? 기존의 상장사가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그 M&A의 필요성이나 인구 구조의 특성상 그 수요가 많았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파편화된 각 지역의 그 유지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어떤 관동 지방의 어떤 큰 회계법인이라든지 지역마다 있었는데요. 그리고 상장사도 한 3개 정도 비슷한 모델로 하는 M&A 플랫폼 형태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성장을 한 92년도에 창업을 한 회사도 있을 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러네요. 이제 시장에서 3년 9개월 만에 이제 성과를 낸 케이스죠. 엄청 특이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델로 상장한 모델을 제가 본 적이 없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시도들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크게 성공을 못했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성공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은 1차적으로는 일본 시장이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인구적으로나 아니면 그 사회의 좀 성숙도 측면에서 일본이 조금 앞서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인구 구조상 우리보다 훨씬 더 고령화라는 화두가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이제 그 통계들을 저희가 찾아보면 일본 중소기업의 그 비율이 전체 기업 중에 99%, 98% 정도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98% 정도 되는 중소기업의 오너들의 평균 나이들을 보면요. 65세에서 70세 사이. 그리고 이게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지역은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업 가세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그 니즈는
이 가업을 정말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 가업을 승계를 해주고 싶은데, 아들이나 손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업을 잘 이제 부자로 지내왔기 때문에 보통 절실함도 없고. 절실함이 없고 뉴욕 가서 이제 좀 파이낸스 배우시고 돌아오셔서 난 AI 스타트업 하겠다. 나는 더 팬시한 거 하겠다라고 하시는 니즈가 많기 때문에 가업 승계자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구두공예라든지 저희가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왔었던 이런 사례들이 그 승계자를 못 찾게 되면서 이분들이 거의 폐업을 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게 굉장히 큰 사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아까 설명드렸던 그 91년생 창업자가 원래는 마케팅 회사를 창업했던 분이거든요. 20몇 살 때 이제 마케팅 회사를 창업했다가 아주 작게 일본 상장사에 엑시트도 조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침 할아버님이 너한테 이런 가업을 승계해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찾아오셨대요, 손자한테. 근데 보니까 두 가지의 M&A를 다 좀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하나는 본인의 회사를 팔아보시기도 하고요. 하나는 할아버지의 이제 회사를 내가 받아야 되느냐를 보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비효율적이구나. 이게 정말 이렇게 돼야 될까라는 문제점을 찾게 되면서 당시 나이 27살, 28살 때 이제 창업을 하셔서 지금 이제 32, 33살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 18년도에 시작을 하셔서 3년 9개월 만에 일본 증시에 상장을 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몇 조 원의 사나이. 슈퍼리치가 됐네. 네, 슈퍼리치가 되셨죠. 저희 로펌에서도 M&A를 많이 다루고 또 제가 속해 있는 그래비티 벤처스 투자 법인에서도 M&A 딜들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들어보니까 이 니즈는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히 적용되거든요. 사실은 이세가 없고. 그쵸. 이세가 있어도 이세가 가업에 관심이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관심이 있어도 또 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구조상 증여세가 폭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은 가능한 매물들이 사실은 계속 시장에 있는데 실제로 이제 PE들이나 아니면 빅 회계 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즉 말씀하셨다시피 500억 이상이면 관심이 있는데 마이크로 딜들은 본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하고 결국은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들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 그 오너들의 나이를 평균을 해보면 62세 정도가 나오고요. 높죠, 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가업승계자 혹은 가업승계가 아니더라도 이걸 승계할 수 있는 그 매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았느냐라는 이런 그 통계를 보면 실제로 90% 이상이 없거나 아니면 계획이 없거나 찾고 싶은데 찾지 못했다라고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은 또 인구적인 것도 일본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한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특이하게 IT가 발달되어 있는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들, IT 서비스들을 정말 빠르게 만들어서 고투마켓을 잘하는 이런 제품들을 잘 만드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비단 그런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그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들에서 내는 제품들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쵸. 서비스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서비스들이 예를 들어서 제품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고투마켓을 어느 정도 좀 해놨는데 미국의 상장사들이 봤을 때 아니면 미국의 비슷한 SI,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미국에서 이걸 빌딩하는 것보다 한국에 정말 좋은 서비스가 있네. 이미 현지화 다 돼 있고. 현지화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또 한국의 특성은 저희가 흔히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미국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뭐 크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긴 하고 최소 2배 이상의 이제 밸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매물들이 한국에도 많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결국에는 글로벌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일본 창업자가 만든 서비스를 한국에서 운용하면서 전 세계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요런 시장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셨군요. 롱스토리인데요.
롱 스토리인데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지는. 근데 저는 지난 한 9년 정도는 계속 IT 스타트업에서 우리 서비스들이 글로벌로 이제 펼쳐 나가는 데에 기여하는 좀 사업 개발의 영역에서 뭐 채용이나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전략, 컨텐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했었던 사람이고 창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때 많이 느낀 거는 예전에는 굉장히 큰 거의 준 유니콘 기업의 초기 멤버였다가 그걸 성장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이제 팀과 같이 일해보는 경험도 해봤지만 그때 굉장히 많이 느낀 건 그때 시기와 지금의 시기가 거시경제의 여러 흐름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봐왔었던 이 성장의 방식이 비단 무조건 제이커브를 그리고 적자 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빠르게 태워버리는 그런 경영뿐만 아니라 탄탄하게 이익을 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사업체들도 되게 많구나를 정말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그런 대표님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글로벌에 있는 그리고 책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 시장에 좀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1대1 컨설팅 으로 시작을 했었던 게 1대 다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걸로 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나름대로의 MVP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들이 좀 생겼던 거죠. 뭐 인도에 계신, 우크라이나에 계신, 영국에 계신, 일본에 계신 이런 창업자들을 만나보면서 이분들의 고투마켓을 고민을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대표님의 서비스가 여기에 붙으면 훨씬 더 크게 잘 갈 수 있는 넥스트 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같이 딜을 만들어 보지 않겠냐 이렇게 그냥 제안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게 그 마이크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한 50억 100억 언더의 딜들을 좀 중개하게 되는 MVP 저만의 그렇게 하면서 창업을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강점을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일단 IT 기업에서 해외 진출을 경험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니즈가 있는 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플러스 알파로 이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구나도 발견하셨고 그래서 이제 딜메이커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마이크로 M&A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바이 사이드와 셀 사이드 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한국 회사로 국경을 이렇게 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의 지금 고객들도 거의 대부분이 외국 사람들이고. 주로 우리나라의 좋은 앱들이나 IT 서비스를 해외에 파는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나요? 상관없어요. 다 거의 5대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에 있는 정말 좋은 에셋들을 한국에 들여오는 것도 하고 있고요. 우리 앱 서비스가 외국에 조금 더 좋은 밸류에 이제 갈 수 있는 것도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지난 그 시간 동안 그런 딜들을 사실 실제로 이제 다뤄보면서 우리나라 기반의 스타트업인데 해외의 니즈가 유독 좀 높았던 그런 어떤 유형? 특징?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왜냐면 확실히 우리나라 스타트업 대표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보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인인데 일본인인데 아니면 영국인인데 한국에 있는 서비스를 왜 사고 싶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그런 경우에 이미 그분들이 서비스하고 싶어 하는 도메인,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고투마켓을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그 국가의 실정에 맞는 UI, UX를 가져서 사실 마케팅만 조금 부어주면 충분히 클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든 경우 요 두 가지가 가장 매력적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보통 요 두 가지가 한국 창업자로서 이제 설정이 되려면 도메인이 조금 특정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틸리티 앱이라고 저희가 하죠. 그래서 원사이드 그러니까 수요자만 저희가 잘 모아올 수 있다고 하면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현지화를 번역만 하면 꽤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유틸리티 뭐 메모 앱이 될 수도 있고요. 기록 앱이 될 수도 있고요. 노션이 될 수도 있고요. 알람 앱이 될 수도 있고요. 헬스케어 관련된 수면 앱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특정한 유틸리티 앱들이 확실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도 훨씬 쉽고. 그럼요. 그리고 글로벌에는 훨씬 더 유틸리티 시장이 한국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의 그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외국 사람들 보기엔 훨씬 더 의미 있게 봐주시죠. 근데 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만 잘하고 우리나라에서만 평가가 좋아도 해외의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지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해외 바이어의 니즈에 따라서 이거 역시 고객인 거잖아요.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른데요. 그 고객이 이 그 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는 계속 이익을 높여 나가면서 그 도메인에 상관없이 계속 확장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파운더나 회사, 투자 회사 아니면 그 전략적인 그 회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잘 내고 있고 라고 하면 그거 역시 굉장히 밸류어블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다음 서비스는 한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한국 서비스의 특성들을 바라보고 이걸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테스트베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매출을 잘 내고 수익을 내고 있으면 그대로 잡아오면 연계재무제표에 잡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굉장히 좋은 에셋이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 반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국에만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외국을 생각했을 때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같이 외국 창업자분들, 외국 회사, 외국의 이런 전략적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잘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유틸리티 앱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에서 정말 잘해서 글로벌로 나올 수 있는 뭐 K-팝이라든지 아니면 K-푸드라든지 그런 특정한 날카로움을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니즈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지에서 어느 정도 볼륨을 갖고 있는 그런 앱들이 훨씬 더 수요가 많습니다. 딜 메이커가 있다면 또 딜 브레이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이렇게 되면 딜은 안 된다. 그런 게 한두 가지 있을까요? 대부분 그 딜 브레이커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까지 조금 크지 못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M&A라는 굉장히 무겁고도 중요한 의사결정의 무거움 때문인 것 같은데요. 보통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매물인지 좋은 물건인지 알려면 이거의 히스토리도 알아요.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뭔가를 살 때 얘의 히스토리, 얘 그래서 몇 년도 산 거예요? 몇 번 썼어요? 뭐 이런 그 히스토리들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의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게 재무제표와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재무 상태표에 드러나 있는 이런 힌트들 요런 게 우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것들은 이제 그런 뭐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런 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이 우선은 첫 번째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요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시장은 요거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로 그 마이크로 딜의 범주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밀한 재무제표를 갖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며 본인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이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딜브레이커를 물어보셨다면 첫 번째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믿고 살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첫 번째 딜브레이커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매력적으로 이 회사가 보여야 되는데 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 당연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 에셋들을 전략적으로 이게 어떤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포장하는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장은 사업을 되게 열심히 하시면서 그 현업에서 잘 뛰고 계신 그 정말 그 불굴의 대표님들이 잘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내 회사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바깥으로 잘 어필하는 게 또 이제 대표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어필의 영역도 투자받는 거 어려운 것 같이 굉장히 어려운 또 아트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정말 좋은 에셋들도 시장에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좋은 것이다라는 거를 잘 어필하지 못하는 것도 딜브레이커의 영향. 그래서 제가 요 플랫폼과 부티크 펌을 통해서 풀고 싶은 문제는 아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팔 수 없는 물건들을 이제 하는 거는 어려운 거고, 가치가 있는 매물들을 정말 그 정량화할 수 있는 정보를 예를 들면 IT 서비스들은 앱 서비스, 사스들 다 연동할 수 있거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잘 리스트업을 하고 그걸 전달하는 게 첫 번째 기본적인 그거인 그러겠네요. 거고, 두 번째는 전달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숫자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숫자에 있는 내러티브를 전략적으로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이게 어떻게 커나갈 수 있는지를 잘 설득하는 영역이고, 여기에서 이제 자문의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에어비앤비가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이미 호텔스닷컴이나 뭐 호스텔월드닷컴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가 했던 다른 경쟁사들이 안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실제로 개개별의 게스트하우스에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러면 똑같은 게스트하우스인데 에어비앤비는 훨씬 더 멋지게 보이죠. 그럼 플랫폼이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져도 사진이 구리면 이게 잘 어필이 안 되니까. 포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포장 전에 제품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몇몇 시도들을 한국에서 접해봤고, IR 자료도 봤었고, 근데 저는 크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일본의 사례는 엄청나게 성공했던 사례가 생겼단 말이죠.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우선은 많은 시도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상장사마다 그런 비슷한 모델로 하시는 상장사 한 4군데가 있는데, 거기 상장사의 컨설턴트, 저희가 얘기하는 M&A 어드바이저리를 해주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적게는 7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계세요. 그 말인 즉슨 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는 매력적인 매물을 선별하고 아웃소싱을 해오시고 선별을 하시고 그거를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전략적으로 사갈 수 있는 곳들에 매칭을 하는 작업. 저희가 정말 심플한 세일즈의 작업이죠. 요거를 아주 운영 효율적으로 풀어내셨던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도 큰데다가 원래는 각 지역의 유지분들과 각 지역의 회계법인들이 조금씩 커버하고 있었던 영역을 대다수의 사람들을 좀 동원해서 처음엔 다 작았으니까요. 작은 사람이더라도 굉장히 운영 효율적으로 이 매칭을 일으키고 그 기존의 회계사분들이 하지 않으셨던 혹은 기존의 사업펀드들이 하지 않았던 시장에서 AI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그냥 기술만 들어가도 되거든요. 정말 구글 시트로 처음에는 해도 돼요. 엑셀로 해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거를 효율화할 수 있게 자동화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단에 들어가는 정말 그 고비용의 인력들이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를 정말 효율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IT 스타트업들, 완전한 노가다의 영역이네요. IT 스타트업들이 잘 된 데들은 정말 이 노가다를 예술과 같이 한 곳들이 잘 됐거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에어비앤비도 창업자들이 직접 가서 노가다를 뛴 거잖아요. 칸다도 저희가 노가다를 엄청 많이 뛰었고요. 배달의 민족도 처음 시작할 때 전단지 쫙 모아가지고 그거 치고 있는 작업이 뒷단에 있었고요. 리멤버 1000만 명이 쓰는 서비스도 처음에는 명함 찍으면 뒷단에서 사람이 치고 있었고요. 다 그 노가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M&A 시장을 풀어내는 방식도 뒷단에서는 정말 파이낸스 백그라운드에 정말 전문적인 인력들이 들어가겠지만 효율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그 정말 파편화되어 있어서 이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던 부분들이 모이면 좀 효율적으로 그러겠네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폭발력 엄청날 것 같고 산업적으로는 엄청 필요한 사업이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부분의 중소기업 그 창업자분들이 가업 승계자를 못 찾았을 뿐더러 승계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들한테 물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증여세가 일본과 비견할 정도로 거의 탑이거든요. 폭탄이죠. 거의 42%, 45% 정도를 내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회사를 100억에 팔면 세금을 45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최대한 이거를 누군가한테 계속 롤링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좀 찾아주는 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런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그 스타트업에서도 왜냐면 되게 재밌는 게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라고 있어요.
어떤 모델이냐면 보통은 스타트업들이 한 법인 안에 하나의 서비스만 키우는 게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의 정설이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의 스타트업들의 사례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법인 안에서 비슷한 모델로 4개, 5개, 많게는 20개가 넘는 앱들을 한 번에 빌딩을 하고 고투마켓을 하고 키워내는 스튜디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시장이 되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그 20개의 20명의 아들들을 다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가장 잘해서 대학 잘 갈 것 같은 아들 1, 2, 3를 꼽는 거예요. 그럼 이들한테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확률 싸움이죠. 확률 싸움이죠. 근데 이 한두 개의 앱들이 정말 잘하는 데는 한 개의 앱으로 1,000억, 2,000억의 매출을 내는 정말 큰 기업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아는 구글 말고도 요 정도 레벨의 매출을 내는 벤처 스튜디오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이들의 니즈는 아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그 4번째 아들부터 20번째 아들. 하지만 역시나 똑같은 제품팀이 만들었고 정말 잘 만든 제품을 누군가가 첫 번째 아들로 키워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을 봤었을 때 생각보다 이런 모델로 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최근 10년, 20년, 그리고 IT 기업의 역사들도 짧기 때문에. 근데 제가 최근에 일본과 한국, 특히 일본에서 정말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일본에 이렇게 10년, 그리고 좀 길다고 하면 5년 정도는 이런 식으로 벤처 스튜디오 모델로 찍어내면서 꽤 많은 유저들을 처음에 이제 고투마켓을 시켜놓고 많은 유저들을 모아놨던 서비스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신기하게 M&A를 조금씩 시켜봤던 경험들이 있으신 거예요. 시장이 있으니까. 그 시장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러면 넥스트 아빠가 한국인이어도 되냐라고 했었을 때 얘를 잘 키워줄 수 있고 이 브랜드 가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훨씬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아빠라고 하면 why not이다 라는 이런 그 시장의 부름을 제가 받고 그걸 보면서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고 이 시장은 지금까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마이크로 M&A가 많다 그러면 한 개도 충격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은 근데 절대 수는 당연히 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어요. 물론 네. 그렇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은 사실 조금 느리고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이고 그리고 막 3대가 4대가 물려받는 게 굉장히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서 그런 시장이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좀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런 모델, 특히 IT 쪽에서 그 모델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30, 40대 되게 젊은 창업자인 경우가 많아요. 개발자. 그리고 그 M&A 플랫폼으로 성장한 그 상장사들은 대부분 IT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중소기업의 사양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기반, 그리고 이제 바이오나, 요런 데들을 지방의 유지들. 네, 유지들 대상으로 좀 많이 하시고요.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IT가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공시 자료들을 보면 IT나 SaaS를 커버하는 비중이 매년 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야 될 텐데. 네. 이제 시작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창업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거기서 또 잘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결국 투자자에게만 자금을 조달을 계속 기대를 하다가 결국 사라져버리는 그런 뭐 IT 서비스도 너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엑시트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M&A를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물론 정말 아기와 같이 사랑으로 키우셨던 제품과 서비스일 거기 때문에 떠나보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통은 5년에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15년을 같은 서비스를 하시면서 많이 지쳐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실제로 스타트업 대표님들, 지인분들이 너무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업을 하면서 조금 많은 개인적인 보람도 느끼는 것은
스타트업 창업자들 아니면 그 기업을 이끌고 계신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쉼을 가지면서 이 내가 사랑했던 제품을 서비스를 더 크게 갈 수 있는 넥스트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고 본인은 또 엑시시라는 또 귀중한 결과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바이어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게 원래는 이거를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팀 내부에서 빌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의 고투마켓을 했었어야 되는 에셋인데 생각보다 좋은 전략적으로 말이 되는 아들을 만나면 정말 잘 키워줄 수 빨리. 있는 실력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한테도 되게 좋은 모멘텀이 되더라고요. 탁탁탁 치고 올라가실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특히 IT 서비스 그리고 사스 서비스 혹은 이커머스나 아니면 컨텐츠 특히 IT 서비스 기반에서는 제가 한국을 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미국 등지에 좋은 아버지들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멘텀 메이커, 딜 메이커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짜 홍보까지 너무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변호사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